사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소리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는 많은 분들이 문학과 관련이 돼 있지만 그 언젠가부터 문학이 나만 아프다고 그러고 뭐 저번에 계급성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계급성에 대한 통찰이 문학에서 사라진 지가 한 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문학 부분에서 잃었고 그 다음에 언론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다루는 방식도 제가 볼 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어야 이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보도를 해야 되는데 죽어야 보도를 하고 또 죽어도 근데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 보도를 하는 방식이 또 어떤 심층까지는 또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 클릭수에 목을 매야 되니까 지금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그 갑질밖에 없어요. 그 주민의 갑질. 그렇죠. 예. 가해자가 예, 그러니까 뭐 한 얘기. 그 사람 악마 시킨다고 해서 그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충분한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 당연히 상황 개선까지는 언론의 시야가 나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데 저는 그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이 임계장들의 목소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뭐 저희는 어쨌든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딱히 사회적으로 필요는 없는 직업들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으로서 어떻게 이 목소리를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제일 많은 우리 박인선 선생님. 제일 어려운 질문을 택하고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패티시즘의 논리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티시즘이라는 건 항상 전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부분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을 항상 과대평가해요. 대표적으로 내 노동을 과대평가하죠. 내 노동은 소중한 거야. 나는 내가 정당한 노동을 하는 거에 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어. 그러니까 나 자신의 노동을 둘러싼 내 노동 환경에만 집중하고 나면 나머지 여분의 노동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 과소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고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패티시즘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거에 있어서 한 가지 좀 극복해야 하는 저는 의식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능력주의에 대한 집착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앞으로 너가 살아남으려면 대체 불가능성을 익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본주의 사회는 언제나 부품처럼 사람을 대체 가능한 도구로 환원하기 때문에 너가 살아남으려면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 논리 중에 또 잠복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노동시장의 엄혹함에 대해 대처하는 사람들의 방식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 스스로가 너를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너 자신을 특수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너 자신의 개별성을 구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우리가 지금 휩쓸리고 있는 한 가지 함정인 것 같아요. 거꾸로 대체 가능한 것의 소중함들을 좀 환기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나 사실 대체 가능하고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건 사실 판타지에 불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속에서 만들어진 판타지에 불과하고 사실 자본과 노동시장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건 요즘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대체 가능성, 언제나 대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모두가 대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대체 가능성 안에서의 소중함, 개개인의 소중함이라는 것들을 좀 되찾아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앞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 표현 중에 얼굴 없는 하청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좀 얼굴을 복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주변에 있는 이 그림자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개개인이 결국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뭐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건네고 아까 뭐 여기에서 나온 에피소드처럼 그 보험회사였나요? 보험회사 사람들이 그나마 친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과 하나라도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 그거 하나라도 건네주는. 근데 저는 거기 안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대체 가능성을 아는 사람들 간의 얼굴을 확인해주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너무 굉장히 피상적이고 한순간의 경험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체 가능한 사람들로서의 서로의 얼굴을 만들어주고 확인해주고 복원해주는 과정이 결국에는 좀 목소리라고 하는 것도 복원하는 방식이 아닐까? 일단은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근데 이런 임계장 이야기 같은 책이 사실은 그 기록물로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노동 현장에서 자기가 온몸으로 겪었던 그 노동 일지를 계속해서 써왔고, 그것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출판이 되고, 이러한 이제 자기 노동 경험들이 기록이 되어야만 그 기록된 것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프로이트 식으로 정신분석 얘기하셨으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야만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연구가 되고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한 방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이 예전에 뭐 공장의 불빛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그런 무슨 또 쇳물처럼 뭐 그런 노동 일지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노동 경험들을 썼던. 방로의 시도.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이 장르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 분들이 조금 이제 어떤 대중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들의 어떤 글쓰기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스킬풀한 그런 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꼼꼼하게 자기의 그 노동의 이 상황들을 이거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제 하는 노동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썼던 심할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는 그 징계 사유 36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노동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식의 기록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읽는 독자들의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가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 지금 뭐 패티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가 되게 부분 충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부분 충동이라고 했을 때 대상의 여성의 어떠한 뭐 이렇게 발목, 손목 요것만 보고 그 여성의 어떤 전체 이미지를 자기가 환상적으로 재구축해서 거기에 자기가 상상하는 이상적 여성상을 거기에 투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게 현실을 삭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부분 충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뭐랄까 삶의 디테일들만 과장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삭제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종의 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무슨 지제계 무슨 책 보면은 거기 무슨 어느 나라 남미 쪽 어느 나라인지 브라질인가 거기는 부자들이 아예 그 땅바닥에 차를 타지 않고 헬리콥터인지 경비행기인지만 탄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지도가 건물에 그 헬리콥터 내릴 수 있는 주차? 정차? 할 수 있는 그 지도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과의 접촉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삶을 구축하는데 사실은 그들만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밑에 갈리는 그 영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완전히 삭제되고 자기들의 삶만 이렇게 부풀려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어떠한 그들만의 어떤 리그가 펼쳐지는 거죠.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북경에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의 조경이 더럽게 보일까봐 아예 그냥 다 쓸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지역들은 벽처럼 세워버리고 안 보이게끔 벽을 세워가지고 이 영역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지만 그건 눈속임에 불과하고 어디까지나 이런 노동의 현장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자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착시 현상? 혹은 시각적인 판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좀 상황 개선이 어렵겠죠. 일단 접촉면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까 부분 패티시라고 했는데 그 문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부분 패티시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하죠. 지식 계층들이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그것만 확대해서 그게 전체인 양 얘기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공기업이라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학을 나옴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었지만 모든 노동 당사자들한테 기록을 맡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할 수 있는 자들이 사회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루 이렇게 살기 바쁘신 분들한테 어떻게 다 기록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그때 예를 들어서 창작가 비평 쪽에서 다시 한번 리얼리즘 문화 언제나 그렇지만 언제나 리얼리즘 문화 강조하지만 그때 이제 막 리얼리즘 문화 강조하면서 2010년대 초반에 그 영도에서 고공농성하는 김진숙 씨 이야기를 막 대단히 숭고한 이야기로서 발견을 해가지고 마치 이런 것들이 어떤 또 다른 문학, 그러니까 문학의 외연을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막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2000년대 후반에는 문학과 정치 이런 말들 했었을 때 뭐 저녁 있는 삶이라는 표현을 쓸 때 노동자가 하루에 자기 노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책을 읽고 자기 글을 쓰는 이런 거가 우리가 발견해야 할 뭐 감수성의 재분할이고 문학의 새로운 영역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문학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제멋대로 끌어다가 자기 말로써 덧대어서 뭐 문학의 재갱신이고 사회를 살아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나친 자기 부분 충동인 거죠. 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만 모든 것들을 막 재해석하고 뭐 가공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가치 있는 기록이고 그 나름대로의 고유성을 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작성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에 대하여 그런 식의 마치 이렇게 써야만 가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학화되어야만 조금 더 세련된 언어로 쓰여야지만 뭐 가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기만적 언어들이 많았고 여전히 그런 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저는 그 기만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박훈 선생님. 예, 그 뭐 현실을 변화시키는 거 되게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재현의 차원에서 일단 뭔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일단 보여줘야 되고, 재현만 된다고 해서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제대로 재현되거나 재현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고, 이를테면 경비원 문제만 하더라도 경비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임계장 이야기에 나오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선량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비원들한테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근데 한두 명의 괴물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고 갑질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갑질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일종의 제도고 구조인데, 그 구조화와 제도화는 비용이 필요한 거거든. 그 경비원에 대한 이를테면 처우를 개선하고, 한 명 쓸 경비원을 2명을 쓰고, 원래 7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하도록 하려면 그 7배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보다는. 근데 원래는 그만큼 들었는데 그걸 줄인 만큼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내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법대 나와서 법률가가 되거나 기자가 되거나 중산층의 사람들이 그대로 잘 나가는 그런 인기를 몰아서 정치인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면 저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노동자들이 직접 뭐 정치를 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일단 핀란드에 있는 지금 최연소 여성 총리라고 하는 그 총리는 10대 때부터 알바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당 활동을 해서 지금 30대 총리가 됐잖아요. 그 총리가 되면서 많은 이제 노동자 관련된 이제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노동을 직접 해본 사람들, 그런 계급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 정치, 제도 정치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사실은 세상이 바뀌는 건데, 일종의 이제 대리자의 정치, 그러니까 중산층 중심의 정치만 가지고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뭐 이렇게 뭐 좋은 의도 이런 것들과 별개로. 그래서 저는 재현의 이런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정치적인 대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은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할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아이러니했던 게 이 책을 지으신 조정진 씨가 이런 이제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이 로스쿨을 가게 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슬픈 아이러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불쉿 잡 중에 하나가 변호사 일인데 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불쉿 잡을 아들의 불쉿 잡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불쉿 잡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돈을 대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수많은 인계장들의 이야기를 나의 노동일지로 대신 전해보고자 쓴 것이니 책을 읽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더라도 마음 아파하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근데 마음이 그냥 아프다는 거하고 현실을 바꾸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사실 개별적인 해법, 울리백이나 바우만이 얘기했던 개별 해법 가지고는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자기의 발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들을 로스쿨 보내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자기는 고생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척추 감염 걸리시잖아요. 말 그대로 네. 척추감이 있는. 개개인들이 아무리 해봐야 사실 구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죠, 사실은. 집단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그 집단적인 해법이란 결국은 정치죠. 정당이 되는 것이고 조직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그러고 노조의 노자만 얘기해도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 여성 할당제가 있는 것처럼 노동자 할당제라든가 네. 그런 식의 뭐 할당제를 고민을 해본다든지 네, 저도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빡센 노동의 현장을 마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또 드는 한편으로 이제 제가 여성 독자로서 드는 생각은 이분이 계속해서 뭔가 어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하나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워딩이 좀 맞아요. 여러 번 반복이 네. 돼요. 그런데 그 부인은 도대체 그리고 그 자식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라는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러한 이게 이분의 사고 방식인지 아니면은 이게 실제로 어떠한 그 구조가 그런 건지 그러니까 뭔가 이 가장이라는 그 이름이 꼭 아버지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부여되는 책무여야만 하는가. 그러니까는 그게 그 부인은 이제 모래 그런 얘기가 지금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이제 그 뭐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시험 준비하는 어떤 젊은이들 그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그리고 미화원으로 일하는 그런 어떤 여성 이제 그 노인 여성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도 잠깐씩은 나오고 다른 비정규직 어떤 노동자들과의 어떤 정서적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그 부인과 그다음에 자식들과의 어떤 공감. 그러니까 노동에 물론 이거 자체가 자기의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 일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인은 그냥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 남편은 이 자기 온몸으로 이 노동을 감당해서 이 식구들을 자기 네. 자식과 아직 대학에 있는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자기 부인과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갈아 넣는 이런 걸 보면서 이 부인과 자식에 대한 얘기가 좀 없지 않았나. 너무 네. 가장의 무게라는 게 네. 남성 한 사람에게만 짊어지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거는 아쉬웠어요, 저는.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뭐 굳이 제가 실드를 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드를 치자면 이것이 뭔가 사회 구조의 모순적인 문제들을 다 이렇게 조망해서 보여주는 책이라기보다는 그 수많은 모순들의 모자이크 중에서 퍼즐 조각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2000년대 이후에 저는 문학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계급적인 이슈들을 르포르타주나 에세이들이 많이 해왔다라고 대신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IMF가 가져온 소위 말하는 노동 유연화 이후에 수많은 이제 그 노동 현장에서 비정규직화와 여러 가지 야만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예전에 문학들이 해왔던 노동시가 해왔던 일들을 사실은 그런 르포 작가라든가 실제 노동자 작가들이 해왔던 거죠. 그런 책들도 사실 많이 나와서 2000년대 이후에 뭐
노동 OTL이라든가 뭐 이 인계장 이야기도 그렇고 인계장 이야기는 사실은 세대적으로는 장년 노동에 대한 장년 비정규 노동의 실태를 고발한 것이고 제가 이 책과 같이 그때 이제 같이 모였을 때 추천했던 책도 중에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이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그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비정규 노동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것들 루포로 쓴 책인데요. 그 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대로 대표되는 비정규 노동의 쌍봉형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이 높아지는 세대가 있는데 그 20대랑 50대거든요. 공이 높아요, 비정규직 비율이. 그러니까 20대는 일단 젊고 부려먹기 좋고 이러니까 사실은 진짜 글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이를테면 택배 뭐 집 나르는 거라든가 뭐 알바 이를테면 뭐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제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경비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또 노동이 따로 있고 또 장년층 여성들한테 또 집중된 일들이 또 따로 있죠. 그런 또 루포르타주도 따로 이제 책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형태의 이런 노동 루포르타주들이 현재 이제 많이 출간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관련해서 비정규직 노동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좀 책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마무리 멘트가 나왔네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경비원들한테 평소에 사과를 갖다 주던 그 친절한 아파트 주민들이 명절 되면 갑으로 돌변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게 없이 명절 돼서 자기 차, 외제차 박아버리는 순간이면 경비원한테 제일 먼저 갑질을 한대잖아요. 그 친절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가 그 주차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경비원한테 난리를 친대잖아요. 근데 또 이 책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을 더 상위 계층에 넣기 위하여 갈아 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성이 다 모순인 거예요. 다 모순처럼 저는 보이고 이게 또 어떤 한편을 보면 당사자성의 한계일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노동 현장을 고발할 수 있지만 또 이분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 또 60대 노동자이고 제 생각엔 아마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보다도 낮을 거예요. 세대상. 우리는 또 20대보다도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더 낮고 왜냐면 쥐어 박히면서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직접 당하는 현장을 여기서 묘사된 것보다는 훨씬 더 가혹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보면 내가 다 짊어가겠다 하고 끝을 내잖아요. 사실은 마음 아파해야 되거든요. 아들도 마음 아파해야 되고 마음 아파해야죠. 그래야 바뀌죠. 마음 아파하지 않는데 왜 바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데 마음 아파하지 마, 분노하지 마, 아빠가 다 짊어지고 가게 이래버리는 순간 이게 이제 한계가 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읽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저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길게 또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상으로 인계장 이야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자면 뭐 이미 저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저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지만 저자도 공기업에 다니다가 정년퇴직했던 중산층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빠 그랬다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 그 아빠가 한 20년 뒤에 저 아저씨처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삶의 조건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퇴직하자마자 퇴직금을 안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그 몇 년 동안은 비정규직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다수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인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 인계장 이야기는 이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초심 리뷰였습니다. 초심 방송. 저희가 뭐 계획을 가지고 방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뭘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초심을 살짝 잃을 수 있는 기획으로 다음엔 변신 방송. 떳떳해. 왜냐면 초심을 3번이나 지켰기 때문에 떳떳해. 한 번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뭐랄까 그런 쿠폰을 얻은 느낌이에요. 누가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